오래전 강원도 영월에는 드높은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밤이 되면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은빛 바다가 펼쳐진 듯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광경을 사랑하며 영월의 밤하늘을 알리는 뽕나무 언덕에서 즐겨 별을 바라보곤 했다. 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영월에 다른 천년을 살고 있는 고양이 월화가 하늘의 빛을 훔쳐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월화는 은색 털을 가진 아름다운 고양이였고 그녀가 나타나는 밤에는 달빛이 유난히도 환하게 빛났다. 어느 날 밤 마을에 여행자가 도착했다. 그 여행자는 먼 길을 떠도는 중에 영월의 아름다운 달빛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을에 오게 되었다. 여행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전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뽕나무 언덕에서 월화를 직접 보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행자에게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했다. 첫째, 월화를 직접 보려면 달이 가장 밝은 보름달 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둘째, 월화는 낯선 이를 잘 경계하므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여행자는 그날 밤을 기대하며 마을에 머물렀다. 마침내 보름달 밤이 되자 그는 뽕나무 언덕으로 향했다.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장관이 펼쳐졌고 그곳에 월화가 서 있었다. 은빛털이 달빛과 함께 반짝였고 그녀의 눈은 호기심 가득한 빛을 띠고 있었다. 여행자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월화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여행자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온화한 눈빛으로 여행자를 바라보며 곁에 앉았다. 이윽고 월화는 여행자를 따라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마치 작은 지침자처럼 함께 걸었다. 여행자는 월화가 보여주는 영월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지켜보며 감동을 받았다. 달빛 아래 펼쳐진 마을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월화는 여행자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고 여행자는 그 아름다운 밤의 기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마을을 떠났다. 영월의 전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날 밤의 이야기는 영월의 달빛과 함께 영원히 빛나고 있다. 여행자는 평생 동안 그 신비한 밤 아름다운 달빛과 월화를 기억하며 살아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고령의 작은 마을 해안가에는 이름 모를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다. 그 섬은 평소에 뚜렷이 보이지 않았고 밤이 되면 마치 바다에게 삼켜진 듯 감쪽같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섬을 반짝섬이라 불렀다. 그곳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어 그 섬에 발을 들이면 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었다. 마을에 사는 소년 신유리는 항상 그 섬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어느 날 신유리는 용기를 내어 반짝섬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자 그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조각배를 타고 해안가로 나갔다. 달빛 아래 물길을 따라가던 신유리는 어느새 그 신비로운 반짝섬에 도착하고 말았다. 반짝섬에 발을 내디딘 순간 신유리는 섬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기고 고운 모래사장과 반짝이는 해수면 위로 떠오르는 다양한 빛깔의 돌들이 마치 마법의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신유리는 그곳에서 만난 신비한 생명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작은 불꽃 요정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있었고 거대한 거북이는 조용히 신유리를 반겼다. 신유리는 요정들에게서 섬의 비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섬은 해양의 정령이 보호하는 장소로 그들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섬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섬을 남용하거나 깨뜨리는 자는 영원히 바다 소거둠에 묻히게 될 것이라 하였다. 신유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더 이 섬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신유리는 해양 정령들을 도와 섬의 환경을 돌보고 부서진 자리들을 손보며 모래사장에 심어진 다양한 종의 희귀한 해양식물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신유리는 마을로 돌아가는 방법도 잊지 않았다. 정령들은 신유리의 순수한 마음과 헌신을 보고 그에게 특별한 반지를 주었다. 그 반지는 언제든지 섬을 드나들 수 있는 열쇠였고 동시에 이 해양 세계의 친구들을 불러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신유리는 오랜 시간 섬에 머물렀던 것에 대해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었지만 섬의 친구들이 돌아오는 걸 도와주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어른이 되면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면서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 다짐했다. 그렇게 반짝섬과의 모험은 신유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섬은 여전히 보령 앞바다에서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신비로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포항에는 신비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해변 근처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 물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깔이 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호기심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남쪽 바다의 짠 내음과 함께 우물 근처를 지나칠 때면 우물에서 나는 신비로운 빛과 색채가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포항의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녀 소윤이 우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우물의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는 큰 꿈을 밝혔습니다. 소윤은 새벽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아직 별이 싸늘히 빛나는 시간이었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달빛을 따라 해안가를 걷다 보니 멀리서 우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윤이 도착했을 때 우물은 평소보다 더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눈앞에는 놀랍게도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빛을 내고 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그 물고기들이 밤하늘의 별들이듯 다양한 색깔의 빛들이 물 위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이 신기한 장면에 넋을 잃고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우물 가장자리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길 찾아오는 이는 드물지. 소녀야, 너는 무엇을 갈망하느냐? 소유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은은한 빛으로 빛나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시대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소윤이 묵묵히 노인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긴장하던 찰나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우물은 바다의 정령들이 깃든 곳이라네. 계절마다 그들이 보내는 축복과 경고를 이 물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지. 그러나 이것은 아무 계획 없이 보낸 신호가 아니란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이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함을 가르치는 교훈일세.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윤은 어느새 마음속에 평화로운 느낌이 퍼져갔습니다. 노인은 소윤에게 우물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되 이곳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법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윤은 노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조언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의 비밀을 알렸습니다. 그 후로 포항 사람들은 우물을 그저 신비로운 장소로 보는 것 이상으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새로운 희망과 성공을 기원하는 의식을, 여름에는 풍어를, 가을에는 추수를, 겨울에는 무사한 영을 기도하며 우물을 중심으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우물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가며 포항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우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교감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대구라는 고장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계절마다 풍요로운 수확과 함께 멋진 풍경으로 유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비로운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 흐르고 그 강에는 수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죠. 많은 이야기 중 가장 유명했던 것은 바로 용왕님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낙동강 깊숙이 자리 잡은 수중 궁전, 그곳의 주인이 바로 용왕님이었습니다. 용왕님은 항상 공정한 재판을 열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특히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찾아오면 용왕님은 강을 통해 비를 내려주시곤 했답니다. 어느 해 대구 마을에는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부들은 더 이상 물이 없어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마른 날씨가 너무 길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촌장은 용왕님께 제사를 드리고 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용왕님,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의 농작물과 가축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두운 밤, 촌장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일렁거리는 물결이 잠잠해지더니 커다란 수중 궁전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왕님은 준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촌장이여,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나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자명종을 가져오느라. 저 멀리 대구의 가장 높은 산 정상에는 마법의 자명종이 숨겨져 있단다. 그 자명종을 울리면 비가 내릴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몹시 험난하고 가파른 산비탈로 이어졌지만 서로의 힘을 합쳐 최종적으로 자명종이 숨겨진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엔 아주 오래된 나무 아래 작은 동굴이 있었고 그 안에는 실제로 자명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명종을 울리기 위해선 굳게 닫혀있던 동굴을 열어야 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쓰인 신성한 글귀를 마을의 어르신이 풀이 시작했고 그는 용왕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과학과 협동이라는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동굴 앞에서 그 의미 있는 단어들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열리며 자명종이 징소리를 내었습니다. 자명종의 울림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축복의 비로 덮였고 사람들은 용왕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구 마을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명종은 지금도 마을에서 중요한 기념물로 간직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사 때마다 울림을 주곤 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대구의 전설 용왕님의 자명종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마을의 정체성과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